누군가를 이기고 쓰러뜨려야만 자기가 살아남는 이른바 데스매치 같은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제 이렇게 바뀌자 인간들의 협력 시스템도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각자 도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 자신을 위협하는 인간들을 피해서 안전한 자기만의 동굴을 만들어 피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혼밥 혼술족도 그런 부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네. 혼밥 혼술을 택했다 이런 의미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혼밥 혼술족은 자기만의 동굴로 피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로 인해 또 다른 대가를 지불해야 했는데요. 바로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감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무리를 떠나 혼자가 되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야 하는 거죠. 결국 고독과 외로움을 견디는 일은 혼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시험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감정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흔히 이제 사람들은 고독과 외로움을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네. 둘은 엄연히 다른 감정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고독과 외로움은 혹시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그게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독은 세상과 떨어져서 홀로 있는 상태라면 예. 외로움은 홀로 되어 마음이 쓸쓸한 상태죠. 그러니까 고독이 세상과의 단절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라면 외로움은 관계의 단절 때문에 생기는 그러면 차이입니다. 그 말씀은 고독은 좀 물리적인 입장이라 그렇죠. 그러면 예, 맞습니다. 외로움은 감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로빈son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일단 고독한 상태가 되죠. 예. 하지만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군중 속에 있으면 고독하지는 않죠. 하지만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 집단 속에 있어도 다른 사람과 관계가 단절된 경우라면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고독과 외로움을 둘 다 피해야 될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 중에 부정적인 감정은 어느 쪽일까요? 아무래도 그 외로움 쪽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죠? 외로움은 일단 부정적 감정이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집단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인간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계 단절의 사유가 무엇이건 간에 좀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고독은 이와 다릅니다. 고독은 단지 세상과 떨어져서 홀로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죠. 따라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때로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죠. 가끔은 무리에서 벗어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혼자 골방에 들어앉아 일기도 쓰고 그죠? 혼자서 산책이나 등산하면서 사색의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억지로라도 혼자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네네. 이처럼 이제 주체의 자발적 선택으로 고독한 상태에서 처하면 외로움의 감정은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주제인 혼밥 혼술족은 어떤 쪽일까요? 그들의 감정은 외로울까요? 고독할까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우리가 고독을 즐긴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예. 그게 그것의 의미가 그렇죠. 담겨 있지 않나 싶은데 예. 혼밥 혼술족 이건 좀 개인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 인간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개인적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라면 예. 뭐 굳이 표현하면 고독한 늑대에 가깝겠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씩 한 번에 일주일 동안 예. 책 한 보따리를 싸들고 자기만의 오두막이 그렇게 이상한 데는 아닐 텐데요. 네네.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때 어느 누구의 방문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이 기간을 생각 주간이라고 명명하면서 자기 인생에서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혼자의 시간을 만들어서 고독의 시간을 즐기는 경우라 할 수 있죠. 반면에 평소 인간관계를 괴로워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따돌림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외로운 늑대에 가깝습니다. 네. 말하자면 고독은 주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의 결과죠. 그 상태에서 홀로 있는 시간은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재충전과 성숙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 또다시 무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외로운 늑대의 경우는 인간관계가 끊어져서 혼자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기보다는 점점 더 자기만의 동굴로 빠져들어서 자칫 언둔형 외톨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예. 본인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혼자 있는 경우와 예.
혼자 있고 싶지 않았어도 예. 주위 환경이나 관계가 무너지거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혼자 있는 걸 선택한다는 건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현대인에게 문제가 되는 건 고독이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혼자가 되어서 고독한 상태는 나쁜 것도 아니고 피해야 될 상태는 더더욱 아니죠.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고독이야말로 참된 시간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고독하며 불안으로 가득 찬 세계, 그곳이야말로 우리의 본래적인 세계이며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밝힐 수 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 삶이 시작된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도 고독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고독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집중해서 신중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며 더 나아가 인간끼리의 의사소통의 의미와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숭고한 조건이다. 그러니까 바우만에 따르면 고독은 단순히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고독은 생각을 집중하고 성찰하게 만들어서 타인과의 소통에서 의미와 기반을 만들어주는 숭고한 시간이죠. 그래서 때로는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타인과의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있다면 네. 이 시간이 외로움 때문인지 고독인지 살펴봐야 되고 예. 외로움보다는 고독 쪽으로 내가 스스로 좀 마음을 그렇죠. 끌어가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혼밥 혼술족이 증가하는 게 네. 바람직한 현상인지는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예.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만 혼자 있는 시간을 뭘로 채우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는 상태가 진정으로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앞서 제가 하이데거나 바우만이 고독을 강조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그 시간을 사색의 시간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무료하지 않는 상태로 채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색의 시간은 전혀 없이 거저 밥 먹고 술 먹고 쇼핑하고 영화 보는 건 되게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인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혼자 있으면서 고독을 즐긴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야만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게 느껴지지 않고 고독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좀 점검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고 예. 되도록이면 좀 고독을 좀 즐기는 즐기는 예, 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 강 PD의 3분 클래식 시간인데요. 귀에 익은 클래식 한 곡 들어보시죠. 강성민 PD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민 PD입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 전주곡 작품을 연속해서 감상했는데요. 피아노를 위한 전주곡 장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곡가가 알렉산더 스크리아빈입니다. 1872년 러시아에서 태어난 스크리아빈은 동년배인 라흐마니노프와 모스크바 음악원 동기이자 절친이었습니다.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였던 스크리아빈은 43살에 요절했는데요. 70세까지 살았던 라흐마니노프는 스크리아빈이 죽고 나서도 그의 곡을 자주 연주했을 정도로 둘의 음악적 교감은 컸다고 합니다. 스크리아빈은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의 음악은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쇼팽의 영향을 받았던 전기, 철학에 심취해 신비주의 사상을 음악에 반영했던 중기, 신비주의 화음을 확립해 무조음악으로 나아가는 후기로 구별됩니다. 쇼팽의 영향하에 있었던 전기에는 전주곡, 에뛰드, 즉흥곡, 마주르카, 왈츠 등 쇼팽이 애호했던 장르의 곡들을 많이 썼는데요. 특히 전주곡은 전 생애에 걸쳐 84곡이나 작곡할 정도로 그가 선호했던 장르였습니다. 오늘 들으실 작품 16의 1에서도 쇼팽의 영향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음악을 들어보면 러시아의 쇼팽이라는 그의 별명이 왜 나왔는지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스크리아빈의 전주곡 작품 16의 1을 올리 무스토넨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강 PD의 3분 클래식 스크리아빈의 전주곡 작품 16의 1 올리 무스토넨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지난 18일 정부가 고령자가 주택 규모를 줄여서 마련한 자금을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재무적, 비재무적 관점에서 현재와 미래의 삶을 계획해보는 시간 은퇴설계 오늘부터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정부가 이 정책 내놓은 배경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 고령 은퇴자분들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노후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체 고령자 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고요. 네. 이 과정에서 보면 고령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혼자 살거나 이제 부부만 사는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주택의 잉여 공간들은 상당히 또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주택 규모를 줄여서 발생한 자금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둔 거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잘 정착되면은 이제 집 한 채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추면 이 연금 계좌 납입이 가능한 겁니까? 1주택 고령 가구가요.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고 종전주택보다 이제 낮은 가격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그 차액을 이제 연금 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예. 부부 중에 한 명이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부부 합산해서 1주택자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종전에 살고 있는 주택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전주택 양도가격에서 신규 주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연금계좌, 그러니까 연금저축이나 IRP라고 하는 연금계좌에서 납입할 수 있는데 최대 한도는 1억 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납입 시작할 수 있는 시기는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 납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조건 소개해 주셨는데 좀 이게 쏙쏙 안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종전주택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1주택 고령 가구가 시가 10억 원인 주택을 팔고 8억짜리 주택으로 이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경우 차액이 2억 원 있잖아요. 예. 그럼 2억 원을 전부 납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도가 제가 1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1억 원까지를 이제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납입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10억 원 주택을 팔고 뭐 9억 5천 하는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하셨다 그럼 차액이 5천만 원이잖아요. 예. 결국에는 5천만 원 전부를 다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고 저가 주택으로 이제 이사한 해는 그 연금 계좌 납입 한도가 이제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최대 1억 정도까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종전에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네. 새 집으로 이사 가면 이제 기간이 있잖아요. 네네. 팔고 나서 종전주택을 팔고 나서 최대 6개월까지 그 안에 납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 안에 납입을 하면 이제 납입 한도가 늘어나는데 주택을 이제 옮기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한 해 1,800만 원까지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IS라고 하는 계좌에서 만기자금 내내는 만기자금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거 더하기 최대 1억 원 주택 다운사이징에 따른 자금 1억 원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해는 납입 한도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종전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집부터 구입하는 경우도 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까?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통 집 팔기 전에 새 집부터 얻어놓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종전주택을 매도하기는 날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전에 새 주택을 산 경우 그거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샀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이제 종전주택 팔고 나서 6개월 이내에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을 하시면 이거 납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추가 납입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까? 보통 이거 연금계좌 하면 보통 세액공제만 많이 기억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추가 납입 금액을 세액 공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본래 이제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 IRP를 합쳐서 이제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한 해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주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ISA 만기 자금을 집어넣으면 그건 별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해서 많으면 1,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택 다운사이징에서 집어넣은 자금 최대 1억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은 주어지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혜택이 추가로 있는 건지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건지를 좀 소개해 주시죠. 뭐 세액공제 안 해주면 그럼 왜 넣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꽤 많으신데. 그러니까요. 예. 연금계좌 혜택이 이제 세액공제 혜택만 있는 게 아니고요. 소득세 부담을 좀 낮춰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뭐 주택 다운사이징한 자금을 일반 은행이나 뭐 증권사 계좌에 집어넣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네. 이자에서는 이자 소득세, 배당에서는 배당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잖아요. 네. 그 이자 배당 소득세가 한 15.4% 되거든요. 그런데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넣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게 되면 연금 소득세는 3.3에서 5.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율 차이가 이제 10%포인트 정도 나니까 예. 기왕에 그 돈을 뭐 어디다 넣고 투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기왕이면 소득세 부담을 좀 낮추라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자 배당을 받으면 한 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가서 세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넘어가면 종합과세를 가긴 하지만 그 수령자가 원하면 그냥 기타 소득으로 처리를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세율을 단위 세율로 16.5%로 고정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자 배당이 많아서 종합과세 우려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잘 활용하시면 종합과세에 따른 세부담도 될 수가 있어서 소득세 부담을 들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금 측면에서 이게 강점이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 건강보험료 여기에도 영향을 끼친다면서요?
보통 은퇴자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이라고 하면 또 다른 하나가 건강보험료거든요. 네네. 보통 지역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소득, 재산, 자동차에 막 부과가 되잖아요. 네네. 이때 부과되는 소득에는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집한 자금을 은행이나 증권사에 넣어놓고 이자 배당을 받게 되면 그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1,000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해당 금액 전체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돼요. 보험료율이 7% 조금 넘어가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연금계좌, 연금저축이나 IRP에 집어넣고 운용을 하게 되면 연금소득에는 아직까지는 개인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료 부담도 좀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운용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다시 그 종전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나중에 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팔고 새 집 샀다, 작은 집 샀다가 또 처분하고 다시 큰 집을 사는 경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5년 동안 사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5년간은 더 큰 주택으로 이전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기존의 연금계좌에 집어넣었던 돈을 다시 다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새 집을 사시더라도 5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거는 그게 문제 삼지 않는데 5년 정도까지는 사후 관리를 한다. 그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택연금과 함께 활용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후에 이제 집안채밖에 없는 분들 입장에서 주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부부 연장자가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에 연장자가 55세 이상이고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은 거주주택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게 주택연금 제도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10억짜리 공시지가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분은 주택연금 가입 못 하잖아요. 이분이 만약에 집을 팔고 10억짜리 집을 팔고 9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만약에 옮겨갔다. 그러면 차액이 1억 원 이상 생겼잖아요. 그거는 연금 계좌에 집어넣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가능하고요. 또 집이 9억 원 이하의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갔으니까 그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택연금에서 나오는 연금 소득하고 매도 차익을 또 이제 연금화 시켜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노후 생활을 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혹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나이 들면 이거 어떻게 유동화 시켜서 연금화 시킬 거냐 하는 것들이 고령자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숙제처럼 다가오니까 제도를 잘 알고 이해하시면 이용하시면은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올해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 늘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연금계좌라고 하면 연금저축하고 IRP라고 하는 두 개의 계좌가 있거든요. 연금저축은 한 해 종전까지 작년까지 400만 원까지만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줬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6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하고 IRP를 합쳐서 두 개 다 가지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종전까지는 한 해 7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가 됐는데 올해부터는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돼서 만약에 이제 저축 금액을 작년 기준에 맞춰가지고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분이라고 하면 1월 달부터 조금 저축 금액 늘려가지고 자기 한도에 맞춰서 조금 더 저축하시면 연말정산 때 내년에 세액 공제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은퇴 설계 오늘부터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박효신의 눈의 꽃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림자를 따라서 따끔해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 걸요.
것이라면 또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